네, 이제 키포인트 18번째입니다. 우리 생명보험 계약 관련 법규에 대한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3편 생명보험에 대한 얘기고요. 범위는 작고 문제는 동일하게 10문제가 출제되고 배점은 4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하시면 오히려 합격하시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명보험 계약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된 법규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뭐 보험업법 내지는 상법 요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법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보험과 관련된 그런 법규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 이게 그 법에 해당할까 아닐까 이게 좀 분명하게 구분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못 들어본 법이라고 생각해서 괜히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보험업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럼 어디에 법에 근거했겠습니까? 당연히 상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행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상법과 관련돼서 규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법률이 뭐라고요? 보험업법이 아니라 상법이다. 이런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거법률은 상법이다. 그 외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인허가라든지 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떤 법에서 정의를 한다고요? 네, 보험업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 인허가 및 감독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험업법 또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 번째 거는 좀 기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보험업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험업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변액보험이 판매가 되면서 변액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변액보험과 관련해서는 그럼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이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에 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받는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함정을 찾아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법률은 보험업법이 아니라 상법이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변액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법률은 상법이 되겠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법들이 전부 다 계속 확대되는 이유는 뭐냐면 계약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계약자.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 관련된 법이 계속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2번째입니다. 이제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보게 됐는데요. 이제 실은 3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1편이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요. 2편이 보험 법규나 뭐 생명보험 법규에 관한 부분이고요. 3편이 이제 생명보험에 관한 건데요. 이게 교재가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1에서 4편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편, 2편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3편, 4편이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항상 각 파트에서 1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예. 3편, 4편을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클리어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건 요령입니다. 학습하는 요령인데 시간이 없으시거나 여러분들 앞부분에 좀 내용들이 지저분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과감하게 스킵하시고 3편, 4편만 집중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합격 점수인 60점 이상을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회사니까 보험회사는 상행위를 하죠. 상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법에 적용을 받냐면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근데 상법에 보면
상법 제4편이 보험에 관한 편입니다. 보험에 대한 편인데 여기에 근거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어디에 근거 법률을 두냐? 보험업법이 아닙니다. 상법에 근거 법률을 두고 있고 대신에 보험업법이 어떻게 보면 상법의 그 특별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특별법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거 특수하고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보험업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규정을 둬가지고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보험업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보험업법에서 정의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 가로치기 시험 문제로 가장 잘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위험보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약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가로치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자연스럽게 읽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고난할 수 있는 문제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보험업법에서 정의한 생명보험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보험업법에서 정의한 보험, 일반적인 보험 상품은 이런 거고 특별하게 이제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생명보험은 당연히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이에요.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의 생존 또는 사망이 아니. 여러분 동물 좀 웃긴 얘기겠지만 동물에 대한 보장이 아닙니다. 동물에 대한 보장은 어디서 보장해주고 있냐면 손해보험에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해서 약정한 금전. 이 표현이 좀 중요합니다.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빨간 글씨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 위험 보장 이런 부분들을 보험이라고 하는 건 위험 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보험업법에서 정의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생명보험 상품은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생명보험 상품이 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 안에는 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생명보험계약이고 이 외에는 다 손해보험계약이거나 아니면 제3보험, 우리가 4편에서 다루게 되는 제3보험계약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정을 찾아라 보시겠습니다. 우리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생명보험 상품을 뭐라고요? 아까 생명보험 계약하고 연금보험 계약으로 또 연금보험 계약에는 퇴직 포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액 보험 계약은 생명보험에서만 판매하는 계약이지만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하는 거지 이걸 별도로 열거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어떤 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시면서 또는 모집을 하시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하시겠지만 지금 여기는 시험을 보시는 과정이니까 조금 까다롭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용어에 대해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서 아,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험이라고 하는 건 상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우리는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험료예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사고에 의해서 보험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와 보험금이라고 하는 대가가 존재하니까 유상이에요. 가격이 보상이나 대가가 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계약자하고 보험회사 쌍방에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험증권을 주니까 사람들이 요식이 필요하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나 보험 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청약을 하면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승낙 이게 꼭 보험증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승낙만 하면 이 계약은 성립된다. 그래서 어떤 요건이 필요 없다. 그래서 불요식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그런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요식행위가 아니라 불요식 계약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증권을 꼭
그 부여를 해야 이게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청약을 하면 승낙을 하면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승낙 성립 그래서 낙성 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낙성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보험 계약자는 다수예요. 그죠? 보험회사는 여러 개 회사가 있겠지만 한 회사가 여러 계약자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한 개의 보험회사가 많은 계약자들을 같이 계약을 성립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약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계약자가 동의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서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로서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부합 계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 동의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개인별 약관을 작성해서 운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보험료를 내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 우연한 사고에 기인하는 사행계약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받는 거니까 약간 복권과 같은 기질이죠. 그래서 복권이나 우리가 도박하고는 다르지만 복권이나 도박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행계약성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보험계약은 상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지금의 계약자들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선의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선의칙에 따라야 된다. 그런 부분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약이라고 하는 게 보험은 보험기간이 유지되는 내내 실은 의무가 서로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계약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상행위, 당연히 보험행위라고 하는 거, 보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위험을 보장하는 거지만 그게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거래는 상행이다. 법률행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계약자는 개별이고 보험사는 다수 계약자 업무 처리를 하니까 이게 개별성이나 단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신설돼서 법적 계약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정. 생명보험은 계약자 간 의무가 수반되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가 계약 당사자라고 하는 게 보험 계약자와 보험회사니까 편무계약이 아니라 쌍무계약이라고 했고요. 생명보험 계약은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우리가 어떤 증권을 반드시 교부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승낙만 하면 보험회사가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그런 계약이다. 요식이 아니라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 일부에 대해서 동의하면 안 되고 전체에 대해서 동의 또는 거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별로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보험약관을 당연히 보험회사가 계약자별로 따로 계약 약관을 만들면 얼마나 불편하고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20번째 생명보험 상품의 기능적 특성입니다. 기능적. 어떤 특성이 있느냐? 생명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상품인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상품의 특성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금융상품 전체가 효과를 바로 느끼기 어려운 우리가 이게 공산품이 아니라는 거죠. 공산품은 바로 느끼지만 여러분들 핸드폰 사면 바로 느끼지만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내고 장기간 후에 죽어야 받거나 아니면 병이 걸려야 받는 거기 때문에 무형의 상품으로 효과를 바로 느끼기 어렵다.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이고 장기효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험료를 내고 과거의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 받는 거니까 미래지향 장기효용적인 상품이고 누구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거예요? 계약자. 이게 보험회사가 아니고요. 계약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다양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사망보장으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교육보험으로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능, 설계가 가능한 상품이고 수요가 이게 여러분들 보험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보험을 그냥 자발적으로 다 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열에 한 명, 두 명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여러 번 설명을 해서 필요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수요가 비자발적인 상품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소극적이라는 거죠. 상품의 가입에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이면 여러분들이 필요 없겠죠. 근데 소극적이기 때문에 모집인도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수요가 비자발적인 상품이다.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과 승낙의 절차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나 보험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반드시 서류는 아니지만 승낙을 해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보험에 가입이 돼서 보험의 어떤 그런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1년짜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생명보험은 장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상품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상품은 청약서, 약관 등이 제공되는 유형의 상품이다. 청약서, 약관 등은 제공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형이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우리 보험상품, 금융상품은 무형의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형의 상품이라고 하고 금융상품은 무형의 상품이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생명보험 상품은 무형의 상품으로 금요에 따른 효용을 바로 느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약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가입자별로 필요한 손해담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재정 설계라든지 위험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담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이 생명보험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번째 생명보험 상품의 구성입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단 생명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여러분들 우연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또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인데 그러한 원칙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대수의 법칙, 두 번째는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확률상으로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한 번 던지면 1이 나올지 6이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 번 던지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어느 수치에 근접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의 합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일치를 해야 보험회사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수입, 보험료고요. 그 다음에 지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수입은 보험료고 지출은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서로 맞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상품 개발할 때는 기초 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기초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요. 사업 방법서, 보험 약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급 산출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청약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틀린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금융위원회에 신고한다. 우리가 신고나 허가, 인허가는 전부 다 어디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금융위원회. 우리가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금융감독원. 대부분의 업무들, 실무적인 업무는 생명보험협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단독으로 구성될 수 있는 주계약, 기본보장계약이 되어 있는 주계약과 여기에 우리가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할 수 있는 특약,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주계약 단독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약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이 나오는데요. 특약은 우리가 특별 약관의 줄임말로서 보장 범위를 내가 주계약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때 우리가 특약을 가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특약을 가입할 때도 반드시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계약과 동일한 개발 절차, 여기는 동일하다라는 용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약은 다르게 간소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크게 보면은 우리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약 보험료를 내는 게 있고 특약 보험료가 없이 서비스를 확대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는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 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제도성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료 부담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보험을 들고 있다가 이 보험이 종신보험인데 연금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연금으로 전환하는 특약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비스만을 추가적으로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도성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금 다음 중에 설명하는 것 중에 제도성 특약의 서비스가 아닌 거 아니면은 여기 보장을 추가 확대하긴 특약이 아닌 거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서로 교차해서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건 돈을 더 내야 주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두 개를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저는 오히려 제도성 특약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시는 데는 여러분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험상품 개발 시 사업방법서, 보험료, 그 다음에 상품 설명서 등의 기초서류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방법서나 우리 약관, 그 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서류에 들어가는데 상품 설명서나 청약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초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주계약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계약은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특약은 단독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런 특약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량채 할인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량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장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우량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니까 그런 특약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장을 추가 확대하게 한 게 아니라 제도성 특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분류에 대한 키노트입니다. 생명보험을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개인보험, 단체보험 또는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보험이랑 단체보험을 구분하는 방법은 보험계약 대상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대상. 근데 시험 문제에는 요 대상, 우리가 개인은 한 사람이고 단체는 여러 사람이니까 이게 수하고 관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자 수하고 관련된 거, 계약자 수에 의한 분류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계약자 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계약 대상에 의한 분류다. 개인 단체 보험은. 그래서 개인 보험은 피보험자를 개인으로 하는 거고 단체 보험은 일정 조건을 구비한 단체의 구성원이 주피보험자 보험료 주피보험자로 되어 있어야 되고 보험료가 아무래도 단체적으로 관리하니까 관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는 비교적 저렴하다, 비싸지 않다. 그러니까 비싸다라고 하는 게 지문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보장성 보험이나 우리가 저축성 보험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한 건가요? 우리가 보장성, 보장을 해주는 거 목적. 그 다음에 저축을 목적.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가입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가입 목적. 가입 목적이 내가 내 보장을 위해서 어떤 질병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장, 생명, 어떤 사망 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 위한 거냐 아니면은 내가 이걸 저축, 연금이나 뭐 교육보험이나 이런 것처럼 그 저축을 위해서 내가 가입을 한 거냐 하는 가입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입니다. 자, 우리가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수치적으로 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낸 보험료가 받는 보험금보다 내가 낸 보험료가 많으면 보장성 보험이야. 내가 낸 보험료가 많으면 보장성 보험. 내가 낸 보험료보다 받는 돈이 많으면 저축성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이 많으면 저축성, 보험료가 많으면 보장성 보험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순수 보장형도 있고 만기 환급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는 게요. 순수 보장은 우리가 이제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서 내가 아무것도 이제 환급금 같은 게 없는 거에 다 소멸되는 거를 우리가 순수 보장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보험은 순수 보장형도 있지만 만기 환급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들어놓고 보장받는다고 해놓고 물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는 소멸하는 보험이지만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개 만기에 저축성 보험이든 사망보험이든 만기에 돈을 돌려받는 일정 정도라도 돈을 돌려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형이 둘 다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그런 보장성 보험으로는 정기보험, 종신보험, 재산보험이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으로는 연금보험, 교육보험, 저축보험 등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정을 찾아라 보시면은, 자,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숫자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함정입니다. 진짜로 함정이죠. 근데 계약자의 수가 아니라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보험이다, 단체보험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저축성 보험은 기준 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 자, 저축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보험금이 더 많은 거예요. 저축성은 보험금이 더 많은 거고, 보장성은 보험료가 더 많은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장성 보험은 만기 생존 시 보험금이나 연금이 지급되는 거, 보험금이나 만기 시 연금이 지급되는 건 저축 기능을 강화한 상품은 당연히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저축성 보험이 되겠죠. 이거는 뭐 그냥 거저주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문제만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틀린 지문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우리가 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를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준비금을 어떻게 적립하느냐에 따라서 그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가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는 준비금의 이자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 방법 네 가지, 확정금리형, 금리연동형, 그 다음에 실적 배당형, 자산 연계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의 지문들을 우리가 순서를 바꿔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지문을 고르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확정금리니까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 금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금리 연동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 회사의 운용의 실적에 따라서 내가 그 적립 이율이 변동하는 거예요. 실적 배당형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상품이 변액보험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매일 변동성이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실적 배당형 보험이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변액보험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실적 배당형은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겠죠. 높기도 하고 위험성도 높은 거예요. 위험성도 높고 우리가 수익률도 높은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산 연계형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정 자산에 연계해서 운영하는데 보험회사가 기본적으로 최저 보증 이율을 한 1에서 2% 정도를 보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적 배당형은 보증 자체가 없어요. 최저 보증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가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자산 연계형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보험회사가 1, 2% 정도의 최저 보증 이율을 설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보험보다는 수익률이 높지만 변액보험보다는 낮습니다. 자, 변액보험보다는 안정적이지만 일반 상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 뭐다? 자산 연계형 보험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정을 찾아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산 연계형 보험은 대표적인 실적 배당형 보험 상품이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표적인 실적 배당형 보험 상품은 변액보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고요. 자산 연계형 보험은 변액보험보다 높은 수익률? 아니죠. 변액보험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고 실적 배당형 상품에 비해서 안정성은 높이고 수익성은 조금 낮춘 그러한 상품이 뭐라고요? 자산 연계형 보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자, 이제 22번째입니다. 이제 개별 상품에 대한 얘기인데요. 종신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보면 정기보험이라고 하는 거 사망보험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망보험인데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떠한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요 문구가 여러분들 간혹 우리가 일반적인 시험 문제를 많이 푸신 사람들은 언제 어떠한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이러면 틀린 지문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 맞는 지문입니다. 언제? 종신보험일 때만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보장기간이 평생이고
대표적인 사망보험이다. 근데 기간을 정한 거 우리 참고로 어떤 거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예, 사망보험의 또 다른 형태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같이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사망 시 유가족의 경제적인 그런 공궁,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가장으로서 가족을 보장해주는 가족보장이죠. 그래서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회사에서는 가족사랑 내지는 가족보장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수준 및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다양한 보장 조합이 가능한 종합보험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종합보험입니다. 특약을 많이 부과를 해가지고 다양한 특약을 부과해서 종합보장형 보험 설계가 가능한 상품이 뭐라? 종신보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은 기준 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사망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존 시 지급되는 것은 정기보험. 여기서 말씀드린 건 틀린 지문. 대표적인 사망보험까지는 맞는데 특약을 추가하여 설계해서 종합보장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제한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모든 보험 상품이 종신보험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보험도 있다. 그래서 모든이 틀린 거고요. 보험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내에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뭐라고요? 정기보험이다. 기간이 없는 게 종신보험이다. 그러니까 기간을 미리 정해놓는 게 아니죠. 자,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에요. 맞죠? 대표적인 사망보험이면서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당연히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23번째 이제 교육보험, 어린이보험입니다. 대표적인 지금 생명보험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보험은 저축보험이고요. 어린이보험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교육보험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건 특정 회사긴 하지만 대한교육보험이라고 했던 게 옛날에 지금에 와서 교보생명으로 바뀐 거니까 그때는 교육보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좀 어려웠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육비를 마련하는 보험이 교육보험이었습니다. 당연히 살아있을 때 주는 보험이고 죽어서는 우리가 보장은 따로 해주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 시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교육보험이기 때문에 그 교육자금이나 양육자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사망 시 우리가 교육보험 같은 경우가 소멸된다, 계약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이 소멸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료를 당연히 우리가 계약자가 내는데 계약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지 못하게 되면 그 다른 사람, 보험료를 내줄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지만 보험 계약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저축성 보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여기에 다양한 어떤 기능을 추가하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보험도 팔고 어린이보험도 팔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보험에 어린이보험에서 약간 저축적인 기능을 넣어서 팔다 보니까 이 교육보험하고 어린이보험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보험의 판매량이 줄어들었어요. 자, 판매량이 늘었다 이런 지문이 나올 때 교육보험에 대해서는 틀린 지문이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린이보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인데 보장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사망을 보장해줘요. 근데 우리가 어린이인데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사망을 보장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 설계는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중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사망을 보장해주지 않는 보험이 뭐다? 어린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어린이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 설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때까지 낸 납입 보험료 전액과 책임 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주고 이제 계약은 소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보험인데 그 피보험 대상이 없어지니까 계약은 소멸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보험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사망했을 때 계약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혼돈을 줄 수 있으니까 계약이 소멸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뭐라고요? 어린이 보험에서 만 15세 미만의 피보험 대상인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소멸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전에는 이게 어린이 보험이니까 한 30세까지만 보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보험이 100세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계사분들이 모집인들이 그 계약자들에게 어린이들 또는 그 100세까지 보장을 해주니까
그 청년들에게도 이 보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 가입을 설명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보험은 자녀의 교육자금을 종합적으로 보험한, 자, 어린이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고 교육보험은 저축성 보험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보험은 부모 생존 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교육자금을 주죠. 교육자금을 주는 거니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고요. 어린이 보험은 만 15세 미만 사망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해지환급금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책임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험은 사망보장까지 보장해주는 보장성 보험 중에 사망보장을 보장해주지 않는 상품이다. 말씀드렸으니까 사망 보장을 위한 상품이다? 아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키노트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유니버설 보험. 말 그대로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나와 있는 상품들이 그 상품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일부 반영해서 좀 더 진화된 상품으로 만들어낸 상품이 유니버설 보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유니버설 보험은 우리가 그냥 가장 쉬운 정의는 뭐냐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고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이게 정의이면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예,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거나 중도 인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뭐라고요? 예, 유니버설 보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유니버설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니버설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계정에서도 운영하고요. 우리가 변액 상품으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그 유니버설 보험이 있고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변액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변액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계정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주머니를 딸리 차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주머니를 딸리 차고 있는 계정을 우리가 특별 계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 계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일반 보험인 경우에는 우리가 공시이율로 분리되어 추가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보험회사가 귀책 사유가 있는 보험회사가 책임이 있는 경우만 보험계약 대출이라고 하는 이율로 부과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공시이율 내지는 평균 공시이율 내지는 약정이율로 우리가 분리되어서 추가 적립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시이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보험 상품에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어떤 그 상품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보험 상품들,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이런 변액 유니버설, 그러니까 유니버설 기능을 거기에 탑재를 해서 보험 상품을 발전시켰다 하는 부분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더 큰 유니버설의 기여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버설 보험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상품보다는 그 유니버설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보험 상품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정에서 운용되는 상품인 경우에 보험 계약, 우리가 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보험회사가 잘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뭐라고요? 공시 이율을 추가 적립해주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시 이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유니버설 보험은 변액 보험으로 운영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하는 게 VUL, Variable Universal Life라고 하는 그런 VUL이라고 줄여가지고 쓰는 변액 상품이 굉장히 보험회사에서 인기 있게 판매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 보험으로 당연히 판매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4번째입니다. 우리 장애인 보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장애인 보험,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명보험에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의 보험 가입에서 우리가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정의가 좀 내려져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장애인, 왜냐면 혜택이 많으니까 다 장애인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이 큰데, 그러니까 일단은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모두 해당한다. 꼭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런 자유스럽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애인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장애인 보험, 우리가 뭐 항상 장애인, 비장애인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합니까? 차별을 금지하는 거 많이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면 됩니다. 차별 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하고 동일 이런 지문이 옳은 지문이고요. 동일하지 않고 차별, 차등 이런 지문들은 다 차별이나 우리가 차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장애인 보험에서 나오면 대부분 다 틀립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3입니다. 33. 장애인은 33하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장애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차별방지 금지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센터를 두고 있는데, 어디에 두고 있냐면, 생명보험협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협회가 아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장애인 전용 보험인데 장애인 보험의 한 종류인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장애인 전용 보험에는 우리가 개인 보험도 있고 단체 보험도 있고 연금 보험도 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장애인이 조금 일찍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 종신연금보다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절차나 방법은 동일한데 지급하는 거나 보험료는 아무래도 유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싸야 되고 보험금은 많아야 되고, 그죠? 장애인과 관련돼서는 보험료는 할인해주고 보험금은 많다.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나머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보험료 수준은 사업 비율과 이자율, 우대 적용해서 위험보험에 비해서 저렴하다. 당연히 심사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 절차를 거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하나 더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100만 원 한도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장애인 보험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100만 원에 대해서 15%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12%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고, 장애인이 보험 수익자인 계약의 경우 보험금은 4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그런 비과세 증여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제도성 특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장애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특약에 가입하시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특약에 가입하시게 되면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 두 가지가 더 많이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하여 보험회사의 심사 절차가 간단, 모든 절차는 동일. 그 대신에 보험료는 싸고 보험금은 더 많이 준다. 장애인 전용 보험은 주로 질병과 장애를 보장하며 사망, 당연히 장애인들도 사망하실 수 있으니까 사망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판매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일반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인 전용 보험의 특별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에 비해 짧은 것을 감안해서 적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짧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한다. 그래서 보험금은 더 많이 지급하고 보험료는 더 싸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5번째 연금보험입니다. 자, 우리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보면 연금 보험료를 내서 연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겠죠. 이때까지는 우리가 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을 받는 연금 수령 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기간, 2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기간 안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죽었으니까 연금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죽으면 소멸한다. 그 다음에 연금 지급 시기가 우리가 이제 연금 개시 후에는 이때를 보통 우리가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금 지급 방법은, 이때 우리가 연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받는 방법이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 건 아니고 어떤 기간 안에 정해진 그런 연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또는 상속 연금형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만 받다가, 상속이라고 하는 건 이자만 받다가 누가 받는 거예요? 예, 상속. 피상속자들,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그 피상속자가 받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요
종신연금하고 상속연금하고를 이제 혼합을 해서 운영하는 혼합연금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연금이나 종신연금형을 포함한 혼합연금형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그 연금 개시 후에 해지가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제 적격 연금 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연금 보험 말고 연금 저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갖추면 여러분들이 별도로 원래는 연금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종합소득에 받아야 되지만 분리과세를 해서 별도로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 납입 기간은 5년. 그 다음에 금융기관 이전, 여러분들이 은행에서도 잠깐 그래서 전화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좀 옮겨달라, 보험회사에서 옮겨달라, 증권회사에서 옮겨달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전이 가능하고요. 가입 나이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게 가입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가입 나이에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가입 나이는 18세 미만이다 뭐 이런 거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우리가 세제 적격 연금 저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거 법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조세특례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보험료 공제 방식은 소득 공제 방식이 아닌 세액 공제 방식이다. 자, 여기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들, 우리 가입 나이 제한이 없고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험보장기간인 일보험기간에 사망하면 아까 뭐를 지급한다 그랬어요? 해지환급은 너무 적잖아요. 그죠?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자, 확정연금형은 생존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 받는 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확정연금형이 아니라 내가 상속시켜주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 재원이 나올 때, 내가 죽었을 때는 그 연금의 재원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피상속자에게 주는데 그때까지는 뭘 받아요? 이자만 받는 것은 확정연금형이 아니라 상속연금형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돈을 연금으로 받지 않으니까 이자라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상속연금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연금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을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게 일시납이니까 수령하는 게 아니라 내는 거예요.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보험을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가입 연령 제한이 없다. 폐지됐다고 했으니까 만 18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졌다. 그래서 가입 연령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의 근거법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죠? 소득세법, 그 다음에 가입 나이 제한 없다.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퇴직연금입니다. 우리 키노트 이제 내용 중에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퇴직연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회사 내에 유보했었죠. 회사 내에 보유를 했는데, 회사가 뭐 문제가 발생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 내에서 보유하지 말고, 니네 회사 내에다가 퇴직금을 쌓아두지 말고 회사 밖에다가 쌓아둬라, 보유해라. 그런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왜? 퇴직연금 제도를 많이 이용해서 우리가 노후의 자금들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자의 퇴직금을 어디요?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당연히 퇴직금이니까 내 퇴직금을 받을 때 연금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연금을 권장하겠죠. 그죠? 그래서 연금으로 받을 때 우리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금인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만 적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금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지만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실은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한꺼번에도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10년부터는 이게 이제 모든 근로자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전 사업종으로 인원 관계없이 확대되어서 시행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 이제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퇴직연금 종류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정급여형, 이거는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정기여형,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개인들, 근로자들이 운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제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서 보호되는 예금 상품으로 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정기여형 상품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개인 퇴직연금 IRP형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운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운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회사가 지는 거니까 예금자 보호에서 제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DB라고 하는 거는 그 원금이 깨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예금이나 이런 부분에 안전하게 놓았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운영해주는 DB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예금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개인이 운영하는 DC형이나 아니면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서는 우리가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 내용을 보시면은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관이 보험회사도 있고 은행도 있고 금융투자회사, 근로복지공단, 우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니면은 뭐 산재 관련해서 산재공단 뭐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틀린 부분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퇴직금을 운영합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는데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건 보험계약이고요. 나머지 회사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별도의 주머니를 차고서 운영해라 하기 때문에 신탁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개인의 어떤 퇴직자들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은 반드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운영하는, 왜냐하면 개인이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DC형 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퇴직자들, 우리가 개인 근로자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교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이라고 하는 별도의 자격을 만들어서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모집인이 모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 취득자에 한해서 모집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연금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입니다.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소득공제도 있는데 퇴직연금이나 뭐 연금소득 이런 건 전부 다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간 7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연금저축에서 400만 원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금에서 400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별도로 300만 원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700만 원 한도까지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정을 찾아라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만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퇴직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고요. 퇴직급여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은 IRP에 가입할 수 없다? 아니죠. IRP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상관없고요.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가입할 수도 있고 퇴직금을 받지 않은 개인사업자든 개인도 가입할 수 있는 게 개인형 IRP입니다. 자, 퇴직연금에 가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금이나 연금소득이나 이런 거에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된 이후에 과표를 세율을 정용해서 과표가 나온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소득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가 되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기업형 IRP는 상시근로자가 5인이 아니라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서 우리가 적용되고 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형 IRP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IRP는
뭐 5인 미만까지는 일반 개인형 IRP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업형 IRP에 특별하게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째 이제 변액보험의 상품에 있어서 마지막입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변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이나 우리가 해지 환급금, 보험금이나 회지 환급금이 변한다, 변동한다, 그런 의미에서 변액보험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보험료가 바뀌는 게 아니라 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보험료를 변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적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주식에 발생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듯이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법만 적용하면 안 되고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인 자본시장법에 동시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 둘 다 받아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받아야 되는 거고요. 변액보험은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판매할 수 없고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팔 수 없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바뀌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유가증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거고요. 이 부담은 누가 지는 거냐면 회사가 지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지는 게 아니라 보험 계약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계약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머니가 있고 특별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반 계정이라고 하고 다른 주머니, 이 특별 계정이라고 하는 거에 넣어서 요 안에 들어있는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정에서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는 상품이 변액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거에 적용을 당연히 안 받아요. 주식도 적용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과 특약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를 받는다. 이 부분도 우리가 예외 사항이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지 환급금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보험금은 우리가 나름대로 변액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는 최저 보증 자체가 없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설의 보장형은 우리가 기본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을 하고 있고요.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하는 저축형 보험, 저축형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기납입보험료로 최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연금으로 지급해야 되니까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납입보험료로 최저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모집인이 돼서 보시면 알겠지만 별도의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그 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매일 가격이 변동하니까 매일 평가합니다. 일반적인 일반 보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애 평가를 하든지 매월 평가를 하지만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매일 평가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은 우리가 기본 보험이 있고 변동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요 변동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특약이라고 하는 게 같이 요 세 가지가 기본, 변동, 특약이라고 하는 요 상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변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실적이 좋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누적되지 않고 계속해서 요 부분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적이 좋아지면 보험금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 부분이 많이 떨어지면은 해지환급금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데 최저 보증금을 우리가 보장해준다. 그 정도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계약자가 펀드는 당연히 선택할 수 있고 다른 펀드로도 변경이 가능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위험을 계약자가 자기 책임의 원칙 하에서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인 변액 종신이 있고 저축성 상품인 변액 연금이 있고 변액 유니버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축도 있고 보장도 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저축이나 보장성에 대한 그런 보험에 대해서는 그 최저 사망 보증 설정과 이제 변동보험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 특별 계정에 투입하는 이 변동보험금의 어떤 계산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도 제1기간 아까 말씀드린 위험보장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에는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계약이 소멸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보험금이나 계약자 적립금 합쳐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납입보험료나 책임준비금보다 적었을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로 여러분들에게 보증을 해준다. 변액보험에만 주는 특별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변액보험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 같은 경우는 매년 1회 공시하면 됩니다.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매년 1회 공시하는데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1회에 공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여기 나와 있어 공시에 대해서는 뭐 연 1회 한다, 매월 1회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틀린 지문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실적이 악화될 경우에 해지 환급금, 아까 해지 환급금은 최저 보증을 안 해주고 우리가 기본 보험금에 대해서는 최저 보증이 있지만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는 최저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특별 계정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거니까 안정성이 아니라 수익성 때문에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변동보험 계약은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실적이 잘 됐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거고 별도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납입은 없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가입 이후에는 보험 계약 관리 내용을 매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 1회, 일반 보험은 연 1회 이렇게 우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